여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블로거에 담아내는데요. 평소 형제의 국가 한국을 좋아했던 이 여성은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 뜻밖의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들은 한국에 첫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유명한 유럽 여행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 블로거 아이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행 다니길 즐겨하는 집안 분위기의 영향으로 저는 줄곧 여행을 즐기며 살았어요. 모두 장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전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고민을 할 정도로 막연하게 여행에 제 미래를 던져두곤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여행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부모님의 걱정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샤, 네가 여행을 좋아하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여행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또래 친구들은 모두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딜 놀러 갈지 고민만 하고 있는 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서 그래. 정말 그렇게 여행지만 정하며 살 거니? 이렇게 살다 보면 제 인생에도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꾸만 여행이 가고 싶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여행지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니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인생의 방향성은 꼭 제가 찾을 거예요. 철없이 마냥 놀고 먹지는 않을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작정 여행길에 나서다 전 제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성공하면서 여행 블로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행 블로거뿐 아니라 여행 유튜버로도 성공하여 전 세계인들이 제 여행 콘텐츠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늘 신선한 콘텐츠를 원하는 팬들의 요구에 보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콘텐츠가 떨어져 머리가 아프던 찰나에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들 3명인 메르트, 젬레, 베렌과의 대화 중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각자 자리를 잡아 더 멀리 나아가면 언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갈 일이 있겠냐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아시아 여행을 가기로 했죠. 아시아 여행은 제 콘텐츠에 없었을 뿐더러 가장 친한 친구들 3명과 함께하는 여행 콘텐츠 자체가 아주 신선했습니다. 여러모로 너무도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들은 아시아 여행을 한 곳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선정해서 다녀올 예정이었고 어떤 곳들을 갈 것인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하면 당연히 형제의 국가인 한국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케이팝도 흥하고 한국은 정말 가보고 싶긴 했는데 다들 어때? 한국은 나도 가보고 싶었어.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한국을 갈 거라면 근처인 일본과 중국을 가는 거지. 그럼 아시아 투어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한중 일 이렇게 3나라를 투어하기로 했고 한국은 모두의 기대 속에 있는 나라라 최고의 경험일 것이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여행 일정을 계획했죠. 어떤 나라로 갈지를 정한 후부터는 각자의 관심사인 문화, 음식, 역사, 현대문화 등등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모험 등을 기대하며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친구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아예 없었고 그나마 제가 있는 편이라 제가 거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임감이 아주 막중했고 혹여나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여행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의 첫 행선지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이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친 후라 도착하고 설렘보다는 피곤함이 앞섰어요. 그러나 피곤함도 잠시 정말 일본의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것에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나리타 공항의 모습은 꽤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튀르키예 주요 국제공항인 이스탄불 공항과 비교를 하면 나리타 공항은 덜 화려하긴 하나 매우 정돈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죠. 공항에서부터 일본 특유의 질서 정연함과 깔끔함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감탄도 잠시였고 이내 언어 장벽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들은 입국 심사에서 예상보다 길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심사관의 표정도 무표정에 딱딱해 보였고 방문 목적, 숙박 장소, 귀국 일정 등 아주 세세하게 물었죠.
이뿐 아니라 추가 심사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될 수도 있다는 것도 추후 알았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일부 직원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설명 없이 손짓이나 표정으로 대충 안내를 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 블로거이자 유튜버로서 다른 국제공항을 많이 다녀봤지만 가장 차가운 느낌이 들었던 곳이었어요. 다른 국제공항들은 직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규칙에 따라 딱딱하게 대응하는 게 전부라 아주 불친절한 느낌이 들었죠. 또한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일본 공항은 개인적 친절보다는 공적인 규칙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느낌이 강했고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는 여행자에게는 불편함과 기계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여행의 시작인데 고작 그런 일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 일행은 기분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저희들은 아사쿠사 신사와 하라주쿠를 방문하며 일본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경험했어요. 아사쿠사 신사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 중 하나로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모노를 대여해 입고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산책이 가능한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하라주쿠는 일본 현대 문화의 중심지로 아사쿠사에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경험한 후 하라주쿠로 이동하면 완전히 다른 일본의 현대 문화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개성 넘치는 패션과 코스프레를 감상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하라주쿠 스타일의 음식 체험도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솜사탕과 타피오카 밀크티 등이 있었죠. 하라주쿠는 약간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트렌디한 공간이었고 전통적인 일본과는 전혀 다른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해 있는 느낌이었고 같은 날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지하철의 혼잡함과 복잡함 정도였어요. 세상 태어나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은 일본에 와서 처음 봤었죠.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매일 타면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난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나만 그런 거야? 아니 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검색을 해보고 또 해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직원한테 물어봐도 영어를 못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일본어로만 말을 하니 진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일본의 지하철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분명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본 일본 지하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노선과 엄격한 규칙,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도쿄만 해도 13개의 지하철 노선에 수많은 JR 선과 사철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개라서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같은 역이어도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이면 환승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지하철에는 영어 안내가 있긴 하나 일부 역과 자동 판매기에는 일본어만 표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표지판과 노선도가 너무 많으니 정신도 없고 일본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으니 역 이름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신주쿠, 신주쿠 산초메, 히가시 신주쿠 등 비슷한 이름도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해서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으니 물을 사람도 없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겨우 탄다고 해도 혼잡도가 상당히 넋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혼잡도를 보였고 역무원이 승객을 밀어넣는 모습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히다 못해 압살을 당할 것 같은 수준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문이 열리면 사람들에 떠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본 지하철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전화 통화가 불가했고 조용히 해야 했죠. 또 승차 하차 질서가 엄격했고 음식물도 금지였습니다. 일본은 택시비도 굉장히 비싸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이용하고 진이 다 빠져서 저희들은 탈 엄두를 내지도 못했어요. 난 여태껏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여행객에게 무관심한 나라는 일본이 정말 처음이야. 보통은 정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 근데 일본은 무슨 벌레라도 보는 것 마냥 현지인들이 여행객을 피해가는 수준이잖아.
여행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관광 문화가 발달되면서 본인들이 얻는 득이 클 텐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하지? 적어도 본인들 나라에 대한 이미지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건가? 일본은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내 돈 쓰고 온 게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야, 지금. 어딜 가지를 못하겠어. 여행 중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주문을 못하는 게 맞는 거야? 저희들은 식사 한 끼도 편하게 못했습니다. 꽤나 고급 레스토랑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똑같이 느꼈죠. 가격대가 있는 곳인데도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본의 평판을 전부 대변해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본 교토에서 전통적인 일본을 경험하길 기대했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내봤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행을 온 건데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명세계 여행 블로거이자 유튜버인데 콘텐츠에 쓸 내용도 욕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교토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어요. 교토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혼잡함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 모두가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다 보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토의 주요 관광지와 거리에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주민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해서 가격을 올린 건지 터무니없는 물가였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을 명목하에 두고 숙박비 등을 정말 터무니없이 올려 물가가 상당했습니다. 기존 200엔에서 1000엔 정도의 숙박비를 최대 10,000엔으로 인상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현재 일본은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세를 현재의 1000엔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본에 되려 묻고 싶더라고요. 관광객으로 먹고 살고 득을 보는 것은 모두 제외하고 오직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만 하는 일본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최악인데?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지 일본에 와서 쓴 돈들은 정말 너무 아까울 지경인데? 관광객에 대한 편의, 대우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그저 돈돈거리며 다 돈으로 엮으려는 일본의 태도는 참 봐줄만 하네. 다른 건 몰라도 난 죽을 때까지 일본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야. 이미 일본에 질려버린 저희들이었죠. 물론 유명 사찰과 정원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 대부분이고 엄격한 규칙들이 많아 여행을 자유롭게 한다기보다 통제받는 느낌이 아주 강했죠.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한 료칸에서 묵었지만 여기서도 일본의 불친절함에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료칸의 가격대는 결코 저렴하지 않았고 큰 마음 먹고 결제를 했던 곳이었어요. 이미 예약 과정에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으나 저희들은 감내하고 예약을 했던 거였죠. 분명 비싼 값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서비스다운 서비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일본의 아름다움은 인정하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와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마지막이던 오사카에서는 제발 아무런 일도 없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오사카는 관광객도 많은 곳이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조금은 마음을 비워냈어요. 그렇게 유명한 도톤보리를 거닐고 있는데 젊은 일본인 무리가 제게 무례한 발언을 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수염이 없냐? 튀르키예 애들은 다 수염 있고 터번 쓰는 거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얘 손에 케밥도 없네? 케밥 쥐어줄까? 왜 남의 나라까지 넘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어? 너희 나라로 넘어가서 터번 쓰고 살지. 여태껏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또 참았지만 정말 이 무례함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넌 왜 손에 스시 안 쥐고 있니? 그러고 보니 옷도 코스프레 의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네? 너 일본인 아니야? 참 신기하네? 유치하지만 맞불 작전으로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 방 날려주고 저희들은 갈 길을 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욕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참아냈어요.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로 들어간 유명 음식점에서 저희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기분을 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저희를 보고 그랬죠. 외국인 안 받아요. 저희는 일본인 아니면 안 파니까 나가세요. 놀랍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쯤 되니 기분이 나쁘다 못해 저희들은 위축이 되었어요. 넓디 넓은 이 일본 땅에 꼭 저희 넷만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는커녕 대충 저녁을 먹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갔으나 역시 그곳에서도 냉담한 직원의 반응에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성 주변에서는 관광객을 속이려는 가이드를 만났고 저희들은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 내내 상처뿐이었죠. 뒤에 일정이 더 있었지만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숙소에 넷이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하다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화가 난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지만 어느덧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은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중국으로 넘어가는 날이고 정말 일본에서는 마지막이니 저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적어도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잘못한 건 솔직히 없는 거잖아. 일본이 그냥 이런 곳인 거고 2번 다시 우리가 안 오면 돼. 근데 우린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작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 아까운 시간을 날리는 게 너무 화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 편의점이라도 가서 맥주 한 캔씩 사들고 와서 회포라도 풀까?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일본도 끝이니까 마지막 밤을 시원하게 보내주는 거 어때? 그렇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간식과 마실 거리를 잔뜩 사들고 오는 길에 만취한 일본인들의 다소 공격적인 행동에 너무 당황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이 저희를 도와줬죠.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에 끌려가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던지 알아서 하세요. 술을 곱게 마셔야지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한국인 여성들의 말에 그들은 줄행낭치듯 도망쳤고 저희는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나가던 일본인들은 저희를 모른 척 했는데 심지어 남자들도 말이죠. 오히려 한국인 여자 3명이 저희를 도와준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녀들은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도 가능해서 술 취한 일본인 남성들과도 저희와도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처럼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경찰 불렀으니까 너 잡혀간다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세요. 경찰 불렀다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희를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한국 여성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다니 감사해요. 일본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저희를 구해준 한국인 여성 3명과 대화를 나누다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후 메일로 연락을 하기로 했죠. 일본에서 유일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 밤 용감한 한국인 여성 3명 덕에 저희들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배타적 문화에 큰 실망을 했던 일본을 뒤로하고 저희들은 중국으로 떠났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저희들은 일본에서 떠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본과는 확 다른 분위기였고 굉장히 역사적인 건축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했던 만리장성과 자금성 방문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문제점이 상당했어요. 현지인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만리장성의 인기구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거나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성 역시 입구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내부를 관람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질서가 매우 중요한데 줄서기 문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중국이었죠. 정확히는 줄서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듯 보였어요. 입장권 구매, 보안 검색, 주요 건물 내부 관람 시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기보다는 앞 사람을 밀고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불쾌한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순서를 지키기보다는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슬슬 일본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중국의 위생 문제였어요. 중국에서는 많은 공공화장실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죠. 청결도가 떨어지거나 화장지가 없거나 화장실 바닥이 더럽고 악취나거나 휴지가 한가득 쌓여 변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침을 뱉는 행동이 매우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공공장소, 거리, 심지어는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침을 길게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행동은 너무 불쾌했고 위생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실제로 길거리의 쓰레기부터 가래침까지 정말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을 딛고 걷는 게 찝찝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사소한 것에도 신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이러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여행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나? 아시아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게 아시아는 원래 다 이런 건가? 한국도 막상 갔는데 이러면 어쩌지? 걱정을 한가득 안고 호텔에 들어선 저희들은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저희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룸에 들어온 청소 직원으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해야 했죠. 분명 청소를 원치 않고 룸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전 이미 블로그와 유튜브에 쓸 주제가 마땅히 없어 고민하던 찰나에 이 또한 경험이라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콘텐츠화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게 좋지 않은 것 투성인데 그걸 다 좋다고 미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들은 호텔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중식당에 가서 추천 메뉴로 주문을 했어요. 역시나 영어 소통이 어려워 조금 찝찝했지만 시키지도 않은 비싼 메뉴들이 나오고 과도한 매운맛에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나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짜인 일정을 꾸역꾸역 소화하느라 진이 빠져봐서 저희들은 중국에서는 미련하게 그렇게 있지 말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일정을 최소화시켜버리고 한국 일정을 늘려버렸죠. 그리하여 중국 상하이에서의 하루를 끝으로 바로 한국으로 가버리기로 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상하이에서의 하루는 더 충격적인 경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탄에서 제가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한 중국인 남성이 무단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려 하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죠.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억지로 찍으려 했고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까지 모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도와준 한국 여성 3명의 말이 떠올라 번역기를 돌려 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잽싸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진이 빠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특유의 큰 목소리는 곳곳에 들렸고 질서 없는 밀치기와 새치기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죠. 결국 중국은 한마디로 그냥 너무 더러운 곳이라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갔습니다. 심신의 안정이 너무도 필요해 도망치듯 온 한국은 공항의 공기부터 달랐어요. 정돈된 깨끗함, 그리고 청결함의 친절함이 저희들을 안도하게 했죠. 친절한 입국 절차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처리되는 놀라운 시스템과 능수능란한 소통에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또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지원이 가능했고 직관적인 시스템이라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보호받는 느낌이 강했죠. 그렇게 저희들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정확한 운행과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좋은 인상을 받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서도 아주 완벽했습니다. 전 직원 영어 소통이 기본이라 응대 서비스 자체가 아주 나이스했죠. 소통이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친절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친절함을 탑재한 서비스를 어디서든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생각한 여행이 바로 이런 거였죠. 역시 한국은 다를 줄 알았어. 직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거 알아? 그리고 다들 막 웃으면서 얘기해주는데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다 좋더라. 중국에 있다가 와서 더 그런데 한국은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중국에서 일정 취소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중국에 더 있었으면 내 몸에 벌레가 생겼을 것 같다니까? 이제야 저희들은 웃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역사적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메르트는 K-팝과 관련된 장소에서 아주 즐거워했고 어딜 가도 다 신기해하며 감동을 받아 했어요. K-팝뿐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나 영화 같은 것에서도 배경이 한국인 게 많아서 저도 궁금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태원에도 갔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를 잘 못 고르니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 취향까지 물어보시고는 완벽한 추천을 해주셨고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여행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음식을 즐기며 현지인들과 어울려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이었죠. 그걸 돌고 돌아 뒤늦게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인지 한국에서의 시간은 몇 배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는데도 말이죠.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등 모두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모두 누려봤어요. 그리고 정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전혀 촌스럽지 않은 한국만의 멋이 부럽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택시를 이용해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좋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서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환승제도가 있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늘 많았는데 일본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질서였어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 간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켰고 모두가 급하지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타고 내리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인의 대부분이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능숙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숙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번역기를 돌리거나 혹은 옆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저희가 곤경에 처하게 두지는 않았어요. 카페든 식당이든 길거리에서든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국에 온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려 하는 것 같고 배려해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정말 많더라고. 꼭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솔직히 한국만큼 다국어로 표기를 해두는 곳은 정말로 없을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 있던데? 시설도 최첨단에 스마트하고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이유는 정말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저희들이 강남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죠. 길이 워낙 많고 넓어서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묻고 또 물어도 말입니다. 그때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설명을 하다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들으면서도 헷갈리시죠? 여기 그냥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마 설명해드리면 또 근처 가서 길 헷갈리실 거예요. 한국인 커플은 저희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길을 못 찾으니 아예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었죠. 저희들은 한국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일본과 중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느끼며 튀르키예와 한국이 진정한 형제 국가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돌아오자마자 올렸어요.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한국! 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행을 소개하기로 결정했고 모두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아예 한국으로만 꼭 한번 다녀오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일본에서 저희를 도와준 한국인 여성 3명과 돌아오기 전에 커피 한 잔이라도 하려 했으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 만나진 못했지만 저희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직 메일로 소통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깊은 정과 사랑을 꼭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요즘 많이 노력 중에 있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로버트에 상간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에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가에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의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 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한 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 음식 피쉬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7번 줄리아 잭슨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캬하, 기쁨의 찬 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그리고 오돌뼈랑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크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키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물,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끼, 아니 1000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말로 미슐랭 3스타 깜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 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긁적이며 우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엉터리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애쓰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훗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럼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 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게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 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밌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에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도시 같았어. 호텔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 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차에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 손꼽히는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국내 유일 3스타 안성재 셰프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몰이라고 하던데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좋은 한식 많이 만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즐겁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